과정을 쭉 거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대학 시절까지는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1985년에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그 독일 국가 장학금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베를린으로 가셨어요. 그때 사실은 독일에 유학 간다고 그러면 뭐 유학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제가 그 사진하시는 구본창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당시에는 베를린보다는 저쪽 함부르크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함부르크 쪽에 그 60년대 말에 60년대 그 광부 파독 간호사로 가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 다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우리 흔히 쉽게 얘기해서 눌러 앉았다고 그러죠. 눌러 앉은 분들이 되게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많이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본창 선생 같은 경우에도 함부르크로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뭐 노무님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현대 갤러리에서 오픈했죠. 그분들도 아마 그쪽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아무래도 차우기 선생님은 국가 장학금을 받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래서 수도인 베를린을 가셨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1988년 올림픽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여성 작가분들이 외국 나가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뭐 제목에도 뭐 거창하게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때 그 우리 사회적 관습이랄까요? 이런 것도 여자가 어떻게 뭐 이런 그 의식도 좀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고 어려우신 가운데 어떻게 이제 그 일찍이 유학이라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승부적인 어떤 미술적 업보를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전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방해자 선생님 같은 분이 있었고요. 역시 1년 동안 또 최욱경 선생님도 있었고, 그리고 최욱경 선생님하고 차우희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정서 같은 것도 음악 좋아하시고 뭐 이런 것도 좀 비슷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서라벌 예대 72년도에 중앙대학교로 합병이 됐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당시 그 서라벌 예대의 특징이 뭐냐면 문해 창작 이런 쪽이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한강, 작년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선생이라고 거기서 강의하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고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런 문학에서 오늘날 우리한테 기억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서 공부를 하셔서 미술대학에 다니시면서 아마 그리고 거기 그 당시에 그 미래에서 공부하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문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선생님 본인이 갖고 계시는 음악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이 아마 미술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차 선생님은 우리 미술평론계의 언론하고 하시는 오광수 선생님하고 69년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제 69년에 어떤 결혼한 젊은 세대는 사실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시댁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뭐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뭐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좀 특이하게 또 작업을 하시니까 예, 결혼 후에도 여기서 70년대 유학 떠나시기 전에 70년대, 80년대 전반까지는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77년에 현대화랑에서 어린이 이런 테마로 해서 전시를 하셨고 여기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작품을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외국 여행 프랑스도 다녀오시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의 수로관항이라고 거기서도 77년에 전시를 하셨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수로관항은 저기 서촌에 있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조그만 갤러리가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하셨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옥천 박물관 하시는 분. 그리고 관음 갤러리에서 78년, 9년, 81년 이렇게 연속으로 하셨는데 나중에 아마 2부에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음에서 전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은 그 용감하게 여러 가지 남편 놔두고 아이 놔두고 뭐 그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85년에 베를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그 매력 같은 거, 그 전에 아까 현대화랑 전시 끝나고 여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아마 파리하고 독일을 베를린을 비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인용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파리는 어떻게 특징을 잡았냐면 활동하기에 짝이 없는 감성의 분비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근데 사실 프랑스가 그 당시에 이제 이미 그 미술의 중심에서 떨어져 가면서 좀 이상해졌죠. 뭐 사진, 패션 이런 식으로 확대시키면서 그런 거에 비해서 그 베를린은 거칠고 강렬하고 때로 폭발하는 에너지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런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니분인가 자매분 중에 거쳐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물론 또 이제 베를린으로 유학을 하게 되시고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91년, 89년인가 90년인가 베를린 장병문화제는 현장도 다 목격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제 짐작인데 저도 89년에 런던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에서 아무리 잘났던 사람이라도 거기 가서 이렇게 어깨펴고 지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짐작한데 많은 그 위축이나 서러움이나 뭐 향수나 이런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 하셨지만 그거 쓰신 책 내신 일종의 수필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또 거기 보면 이제 향수에 많이 시달리셨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는 아마 이선영 선생님이 더 깊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이 보는 어떤 향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보니까 85년에 가보니까 아직 장벽이 무너지기 한 5년 전이니까 그런 어떤 분단의 상황 같은 것 공교롭게도 대한민국도 이제 남한, 북한 분단돼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작가 개인으로 보면은 가족을 한국에 놔두고 먼 곳에 와서 말하자면 분투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선생님이 그리신 오디세이에서의 그런 주인공의 어떤 뭐랄까요 분투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되고 투영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 그런 것들이 제목으로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생활 속에서 선생님은 이제 뭐 거기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서 그런 주제로 작업을 해 나가시면서 이제 막스 베크만 같은 사람에 관심을 가지신다든지 제스퍼 존스나 로버트 라우셴버그 같은 거는 그런 작가들은 뭐 굉장히 폭넓게 여러 사람이니까 막스 베크만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으로 약간 선생님의 어떤 예술적 미학적 지향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렵의 선생님이 뭐 포랄리티, 극성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다음 PPT 하면은 네. 미안. 내가 짧은 시간에 네, 그 다음 네. 한 번 더. 네. 네. 그런 작품들도 계속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작품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뭐 시대적 상황, 개인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설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 선생님이 바그너 음악 같은 거를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마치 선생님이 근데 이제 한 곳에
딱 자리를 잡기보다는 그 독일에 유학 갔지만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이 있고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을 찾아가자니 또 놓고 온 독일에 자기의 그 작업실이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어렵게 그 창작 활동을 쭉 유지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근데 와서는 한국으로 거처를 거의 옮기시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마치 우리가 이런 건물에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처럼 이제 독일에서 서울 올 때는 독일에 집에 불을 딱 끄고 깜깜하게 끄고 서울로 와서 불을 딱 켜고 가족과 생활을 하다가 또 서울에서 짐을 정리해서 독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불을 끄고 깜깜하게 해놓고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깜깜하게 했다가 밝게 켰다가 다시 또 밝게 켰다가 깜깜하게 켰다가 뭐 이런 생활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포랄리트라든지 오디세이라든지 이런 그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곳의 그 선생님이 머무시는 두 도시의 성격이 어떤 뭐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작품의 모티브를 많이 끌어내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어느새 그 해방동이 45년 해방동이 여자 아이가 팔순이 되셔가지고 저희의 그 미술계에서 원로 작가분으로서 저희가 그분을 존경하면서 평생의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아카이빙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미력 하나만 조금 한번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시간가 됐는데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 계속 건강하셔가지고 또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고 후학이 이미 모범이 되셨지만 용감하게 특히 이제 여성 작가들한테는 너희도 용기를 가져라 이런 그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건강하셔가지고 올해 작업도 하시고 어쨌든 그 이끌어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더 잘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차우희 선생님 하면 이제 오디세이라고 이제 거의 딱 생각을 할 만큼 이제 선생님이 그 주제를 선택을 하고 그걸 꽤 오랫동안 지속을 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만둘 때쯤 돼서는 또 오디세이 이후라고 해가지고 또 그 계속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라는 선생님이 그 키워드는 굉장히 그 강하게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하기용 선생님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볼 때 선생님의 그 오디세이는 그 낭만적 모험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불안한 여정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쪽에 가면 저쪽이 걱정되고 저쪽에 가면 이쪽이 걱정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 그 신화적 모티브를 딱 그 선택했을 때의 그 기본적인 것, 그 신화는 좀 더 그 역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술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 그리고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조에다가 또 그걸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단순하고 강렬한 형식이라는 게 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작품이 계속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동질 이상적인 어떤 시리즈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그 작품의 이제 그거는 이제 기호의 풀류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어십 오브 오디세이라는 그 선생님의 그 컨셉에는 이 있는 그런 작품에는 이렇게 이니셜 같은 게 이제 직접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형상들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기호의 파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떠도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안에 이제 잠재적인 폴라리티라는 아까 말씀도 있었는데
그 극성의 차이에 의한 잠재적인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그냥 어떤 내용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형식으로 어떤 형식에서 내용으로 하는 그런 또 양가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잠재적인 움직임은 움직이지 않는 그 회화라는 그 매체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건데 그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선적으로 이렇게 재현이 되죠. 재현적인 예술에서는. 근데 선생님의 그것은 잠재적인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것은 담론의 공간이지 선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호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의미화가 일어나는 어떤 장으로서의 작품이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언어는 기호는 또 이제 인간이 인간을 게끔 하게 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언어를 그렇게 유연하게 쓰고 기호를 이렇게 표류하듯이 사용하는 것에는 그 작가에 대한 그 태도라든가 그런 거가 이제 여기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호학에서 이제 대상과 분리된 어떤 기호, 또 기호는 또 기회와 기법은 아니고 또 그것이 또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어떤 그 불일치의 그 상황은 우리가 불일치가 됐을 때는 그것을 또 일치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낳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린 예술 작품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의미를 이제 향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미가 확정된다기보다는 그 기호의 유연한 사용을 통해서 의미가 확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본인이 여러 가지 또 형식을 추가하셨지만 그림이 그래도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캔버스 위에 그로 만들어진 그 회화는 그 기표들이 이제 표리하는 장이 됐다. 그래서 근데 그 표류가 굉장히 그냥 느슨한 뭐 유목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굉장히 흙과 백의 바둑판 같은 그 치밀한 어떤 게임의 장 같은 그 긴장감도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작품의 그 색감, 그 저는 이제 흙과 백으로 딱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아까 그 흙과 백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빛과 그림자, 뭐 낮과 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서로 강력한 어떤 대조항을 이루면서 그 안에 그 움직임을 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서라벌리에 다녔을 때 그 문학,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갔을 때 또 현대 음악가들과의 그 교류, 사실 이제 문학의 그 기호, 문자적인 기호라든가 음표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단계의 흙과 백의 그 기표와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죠. 만약에 그런 본인이 가졌던 어떤 그런 영향 관계 속에 만약에 그것을 조형으로 표현한다면 역시 추상이나 구성이라는 형식 자체에서 이제 그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흙과 백은 이제 그 문학과 음악,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둥이 작가로서 그때 그 선생님이 맨 처음에 홀을 헤쳐나가야 될 어떤 그 세대가 됐었는데 이게 그 이제 있음과 없음 또 그런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여성이라는 그 존재를 그런 함의를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주하고 이렇게 그 동일자의 어떤 그 질서에 안주하고 그런 부류였다면 굉장히 떠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방황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그런 방황 속에서 어떤 타자로서의 그 여성적인 존재를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대표적인 또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이제 있는 그 용어로서 이제 히스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적 신경증이 굉장히 이렇게 막 자기 자리를 잡지 않고 자궁이 막 돌아다니면서 생기면서 발작하는 것은 이제 히스테리의 어떤 근원이다라는 어떤 고대 그 용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여성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때 어떤 그 사회가 그 여성에게 보는 그 여성의 좀 관계랄까 좀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서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여성적 히스테리란 그 용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선생님의 작품을 저는 이제 사회적 차원과 예술적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동이라는 그 시점이라는 거는 어떤 그 분리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해방동의로서 이제 그 분이 이제 미대를 졸업하고 딱 그 결혼도 일찍 하시고 처음 맞닥뜨렸던 그 사람이 떠나야 될 어떤 자기 조형 예술을 위해서 떠나야 됐던 어떤 분례가 됐던 어떤 지역이 바로 그 사적 영역이 있지 않았겠는가. 가족 또는 집으로 가정되는 그 사적 영역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근대 시대 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좀 더 공고화하고 제도화 됐기 때문에 그때 뭐 근대에 있어서 여성이 뭐 해방됐다거나 뭐 전통으로부터 뭐 자유로워졌다거나 이런 건 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선생님이 독일이나 유럽 쪽으로 가지만 어디서부터 글로 갔느냐,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그 어디도 굉장히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사적 영역에서 전일적으로 어떤 가족이나 자식한테 헌신해야 하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어머니, 나쁜 어머니라는 프레임 그런 걸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대를 그래도 통과했던 첫 번째 그 세대로서 또 이제 여성 작가들은 지금도 계속 같은 돌풀이에 이제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읽어왔던 어떤 작가에 대한 우리가 조명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탈출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작업의 재료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캔버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오디세이의 배의 그 도시라든가 또 뭔가 이렇게 미지의 방향을 이렇게 탐사하는데 어떤 지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서 볼 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누렇게 되고 막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그걸로 과연 도착하려는데 확실하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상자라든가 또 이렇게 그 캔버스로 만드는 게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근데 배처럼 뭔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유목하는 데 쓰이는 어떤 그 도구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견고하지는 않아요. 상자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가방도 굉장히 원래 뭐 더 디테일하게 좋게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무슨 헝겊 가방으로 이렇게 기호가 새겨져 있는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캔버스처럼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것도 배처럼 사실 무언가를 담는 어떤 그릇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호도 사실은 무엇을 담아서 전달하는 어떤 매개잖아요. 근데 그런 기호의 투명성이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투명하게 어떤 용기가 무엇을 담는 거가 아니라 그냥 그 용기 그 자체인 거죠. 그 그릇 자체, 배, 상자, 뭐
가방.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작품 그 안에 뭔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가 않고 이제 그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현대의 어떤 기호의 어떤 그런 상황과 저는 좀 많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작품을 또 예술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그 기호적인 차원, 그러니까 차이에 의해서 표류하는 기호들. 예를 들면 기호가 지시 대상과 딱 결탁이 딱 돼 있다면 옛날의 전통적인 어떤 사고처럼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배가 그 닷에서 딱 풀려나듯이 지시 대상으로부터 기호가 이제 풀려나고 그 양자의 유대가 미술해지고 그럼 이제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어떤 연기가 되면서 그 차이에 따른 어떤 그 과정이 움직임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걸 이제 선생님의 작품에서 좀 대표적으로는 오마주 정선이라는 그 작품에서 저는 좀 찾아봤습니다. 그 2011년 그 표 갤러리에서 했던 전시인데요.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정선이 보았던 어떤 그 산자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정선을 생각하는데 정선은 또 세잔을 또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호의 운용이라는 게 어떤 지시 대사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이어서 뭐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많은 식으로 어떤 독백적인 어떤 동일자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어떤 대화적인 상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기호적인 감수성을 가지는 작품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잔을 얘기하시고 그 인터뷰에도 이제 세잔의 빅토르 산과의 비교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건 일단 굉장히 그 한 시대를 획을 그었던 그 대가가 결국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근현대에 와서는 어떤 획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형식의 혁명인 거잖아요. 근데 그 형식의 만약 교차점을 본다면 그 촉각적인 화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잔 자체가 그 실제와 자기가 봤던 어떤 실제와 그림의 공간을 이렇게 일치시키려는 데 있어서 그 정말 타페스트리 같은 촉각적인 공간을 이제 발전시키고 그 이후에 그 뭐 이체파나 이런 작가들이 이제 거기다 뭐 더 막 붙여가지고 이제 더 촉각적인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오마주 정선 작품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가 막 바느질도 되고 콜라주도 되고 하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언제나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니까 딱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에 따라 부침하고 부여하는 그 기호의 특성을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지적했듯이 기호와 글자가 본인이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나타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작가한테는 그 근원적인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체험을 딱 하고 나면 그것을 계속해서 꺼내는 거죠. 근데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은 고정면 평론가하고 이렇게 그 대화 중에 문학을 읽을 때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아니라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빛이 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어떤 근원적인 체험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런 거가 결국 계속 본인의 작품을 약간 동질 미상적인 시리즈 같은 작품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 선적인 내러티브 이거보다는 문자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읽기 위해서는 이제 바탕과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띄어쓰기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차이에 기반한 언어의 조건 이런 것이 이제 문자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조형 예술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현대 언어학적인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건데 또 이제 마침 정신분석과 또 언어학이 또 결합돼서 이렇게
나온 어떤 흐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앞으로 연구가 더 돼야 되겠지만 어떤 선생님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하고 또 기호적인 어떤 그 감수성 그것을 이렇게 결합해서 더 적극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기존의 그 상징적 위주 이렇게 우리가 딱 태어나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어떤 결정화된 어떤 제도적 공간에서의 그 언어는 결국 어떤 동일자를 만들어내고 타자를 만들어내고 어떤 그 자리를 딱딱 규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정된 상황에서 계속 거리를 두고 벗어나려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굉장히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백화당할 수도 있고 막 무정부주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기존의 그 상징적인 의지가 억압으로 느껴지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을 좀 해방의 탈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호는 이제 뭔가 뭘 실현하려는 의미를 실현하는 빈수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끝없는 어떤 욕망을 따라서 떠도는 어떤 표류하는 기표 어떤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조건이다. 그건 뭐 비극도 희극도 아닌 어떤 그 조건을 자기 자리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찾아 떠나는 어떤 그런 여정과 차후의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를 좀 이렇게 겹쳐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